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고 곧바로 값비싼 꽃병을 깨뜨려 800만 엔이 빚을 지게 된다. 그래서 빚을 갚기 위해 심부름꾼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 전에 하루이는 시끄러운 고등학교에서 평화를 찾는 여정에 있다. 하지만 그 이전에 하루이는 시끄러운 고등학교에서 평온을 찾고자 한다. 고등학교에서 처음에 그녀는 도서관이 조용함을 경험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다. 정적을. 하지만 알고 보니 4개의 도서관 모두 공부에는 관심 없는 시끄러운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다. 애초에 공부에는 관심이 없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자신이 생각하기에 완벽한 방을 발견합니다. 완벽한 곳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아른 호스트 클럽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클럽이었어요. 클럽 회원들은 즉시 그들의 클럽 목적, 즉 부유하고 우아한 학교 여학생들을 즐겁게 하고 매혹시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하지만 하루이의 소년 같은 머리와 사회생활 부족으로 인해 그녀는 소년으로 오해받습니다. 부회장은 하루이의 성격에 대해 그녀의 동급생인 카루와 히카루 히타치 쌍둥이에게 묻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거의 아무하고도 말을 하지 않고 대부분의 일상을 조용히 보내다 보니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들은 그녀가 장학금으로 입학한 평민 출신의 유명한 하루이라는 사실을 알고 놀랍니다. 그녀가 장학금으로 입학했다는 것을 알고 놀랐습니다. 오오토리 학원 호스트부 부장인 타마키는 평민들이 이 고등학교에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설명합니다. 평민들이 이 고등학교에 들어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이죠. 게다가 그는 그녀의 뛰어난 지능 덕분이라고 인정하기보다는 그녀를 대담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녀의 재능 덕분이라고 말하는 대신에요. 하지만 하루이는 그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그들로부터 벗어나 조용히 공부하고 싶어 했습니다. 갑자기 타마키는 평민이 남자들 사이에 있다는 사실에 얼마나 놀랐는지 고백합니다. 계급 제한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자 타마키는 자신의 이상형을 묻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그저 조용히 공부하려고 왔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물론 호스트부는 그녀의 변명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그에게서 도망치려던 중 실수로 값비싼 꽃병을 깼습니다. 약 800만 엔 상당이었습니다.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그녀는 호스트부의 심부름꾼이 되어야 했고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거절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타마키가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는 자신의 계획에 지시합니다. 하루이가 커피원두를 구해왔는데 서민용 커피를 가져왔어요. 이렇게 품질 낮은 커피를 처음 마셔보는 거라서 망설이고 있어요. 하지만 타마키는 하루이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마시기로 해요. 한편 카오루와 히카루는 다른 여자아이들을 즐겁게 해주고 있어요. 카오루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슬퍼하자 형인 히카루가 재빨리 위로하자 그 모습을 본 여자아이들은 바로 눈앞에서 펼쳐지는 형제애에 감탄해요. 미츠쿠니 하니 노즈카와 타카시 모리 노즈카, 흔히 하니와 모리로 알려진 두 사람도 와서 자기들 나름대로 여자아이들을 즐겁게 해주고 있어요. 하니는 수줍은 슈타처럼 행동하는 반면 모리는 차가운 성격으로 사람들을 매료시키죠. 그들을 자신의 무뚝뚝한 성격으로 매료시킵니다. 하루이가 안도의 한숨을 쉬는 순간 하니는 자신이 손님을 응대하는 동안 토끼 인형을 봐달라고 부탁합니다. 자신이 바쁜 동안 토끼 인형을 봐달라고 합니다. 오토리 쿄야는 그들에게 클럽의 정책, 즉 회원들의 개성을 활용하는 정책에 대해 알려줍니다. 게다가 그는 1등이 타마키라고 밝힙니다. 게다가 그는 70%가 넘는 요청률을 언급하며 하루이가 800만 엔의 빚을 갚지 않는 한 남은 기간 동안 호스트부의 심부름꾼이 되어야 할 거라고 설명합니다. 하루이가 800만 엔의 빚을 갚지 않는다면 남은 학창시절 동안 호스트부의 심부름꾼 노릇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재정적 수단이 없는 그녀에게 호스트부의 심부름꾼이 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선택. 타마키는 다시 한번 미학에 대해 설교하려고 하지만 그녀가 그의 성격을 정의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는 불쾌한이었다. 하루이가 여자아이들을 즐겁게 할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자마자 그들은 즉시 일을 시작하여 그녀에게 억지로 교복을 입힌다. 쌍둥이는 그녀의 비밀을 알아낸 것 같지만 그들은 그것에 대해 침묵하기로 한다. 는다. 다음 날 여자아이들은 그녀의 일상생활에 대해 묻고 밝혀진 것은 하루이의 어머니가 10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것이다. 그 이후로 그녀는 자신과 아버지를 돌봐왔다. 클럽 회원들은 그녀가 도움을 전혀 요청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심지어 동정심조차 느끼지 않으면서요. 그러자 타마키는 그녀를 자신의 단골 손님인 고지 아야노 공주에게 소개합니다.
타마키가 하루히에게 지나치게 헌신하는 것을 본 아야노는 질투심에 하루히의 가방과 지갑을 학교 연못에 던져버립니다. 하루히는 자신에게 그런 냉대를 하는 사람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재빨리 물건을 주우러 몸을 숙였습니다. 하루히가 지갑을 찾고 있을 때 타마키가 그녀를 우연히 발견하고 자신의 반짝이는 새 장난감을 돕기로 합니다. 그는 그녀의 물건이 어떻게 여기에 있게 되었는지 궁금해하지만 하루히는 자신이 창문 밖으로 실수로 던져버렸어요. 변명으로는 최악이네요. 다음 날 아야노 코지는 하루히를 놀라게 할 만큼 그녀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야노 코지는 하루히가 자신에게 억지로 들이댔다고 비난하려 할 때 그녀의 하루히에 대한 멸시가 분명해집니다. 다행히 타마키는 하루히의 가방을 창밖으로 던진 사람이 그녀라는 것을 깨닫고 아야노 코지는 호스트부를 향해 저주를 퍼붓고 도망칩니다. 그 후 타마키는 하루히에게 옷을 갈아입으라고 지시하고 그러자 부원들은 그녀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녀와 마주하게 되자 그녀는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그녀도 사회적 규범 따위는 신경 안 써요. 그녀에게는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다 똑같아요. 그러자 타마키의 머릿속에는 거대한 사랑의 파도가 휘몰아치기 시작합니다. 마치 여러분이 이 영상을 좋아요 누르고 구독하면 제가 여러분을 사랑으로 감싸는 것처럼 구독해주세요. 제 소녀 만화 주간 채널에서 여러분은 제 공주님이 될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면 제 형제가 되는 거죠. 애니메이션, 만화, 그리고 곧 나올지도 모르는 만화책까지 재밌는 이야기 많이 들려드릴게요. 만화책도요. 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하루히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학교에 도착해서 꾸중을 들을까봐 걱정합니다. 혼날까 봐요. 그녀가 동아리방에 들어서자 남국의 열대 분위기로 가득한 모습에 놀랍니다.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부자들은 어떻게 이런 생각들을 떠올리는 걸까 궁금해합니다. 타마키는 고대 바빌로니아 왕처럼 차려입고 마치 모든 여성들의 시선을 독차지한 듯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하루히에게 매력을 어필하려 해도 하루히는 타마키의 마음에 답을 주지 않습니다. 반면 쌍둥이는 형제자매가 얼마나 열정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데 이릅니다. 모리와 헌니는 서로의 관계를 보여주지만 때때로 하루히는 헌니도 3학년이라는 것을 잊습니다. 여자아이들은 그녀가 남쪽 열대 지방 위상을 입지 않는 이유를 알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하루히는 그런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사치스러운 상보다는 소박한 삶을 선호했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그녀의 고객인 카나코가 도착합니다. 카나코는 하루히의 재능에 감탄하며 자신이 그녀의 새로운 애인이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타마키는 더 이상 최애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슬픔에 잠깁니다. 카나코 공주의 호스트이자 하루히에게 여자아이처럼 옷을 입으라고 간청합니다. 하지만 하루히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빚을 갚을 돈을 모을 유일한 수단을 왜 포기하겠어요? 그녀는 다시 단순한 심부름꾼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자 타마키가 학교 다닐 때의 그녀 사진을 보여줍니다. 모두들 그녀의 머리를 한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놀랍니다. 그녀는 입학식 전날 남자아이가 껌을 붙였고 그래서 머리를 잘랐다고 밝힙니다. 곧 무도회가 다가오므로 그들은 그녀가 춤을 출 수 있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하루히는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자 타마키는 자기 역할을 유지하고 싶다면 가능한 한 빨리 배우라고 지시합니다. 그들의 클럽 멤버로서 말이죠. 하루히는 그가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는 카나코를 질투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것은 위협처럼 느껴졌습니다. 카나코에게 말이죠. 그 후 하루히가 실제로 카나코와 왈츠 연습을 하는 것을 보면서 타마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카나코와 함께 말이죠. 연습 중에 하루히가 우연히 카나코 위에 넘어지고 타마키는 그저 자신의 감정을 느낄 뿐입니다. 카나코는 하루히에게 호감을 느끼고 마치 애인에게 푹 빠진 사람처럼 모든 것을 설명해줍니다. 토오루가 세차잔을 가지고 방에 들어오자 효우야는 하루히에게 토오루가 최고급 식기 회사의 후계자라고 알려줍니다. 그러자 하루히는 카나코가 토오루에게 마음이 있는 것 같다는 걸 눈치챘지만 카나코는 그런 거 아니라고 하며 재빨리 자리를 피합니다. 하루히는 자신의 직감이 더욱 확신하게 되고 효우야는 그녀에게 카나코와 토오루가 약혼했다고 말합니다. 파티에서 모든 호스트들은 관객과 함께 춤을 추기 위해 줄을 서고 타마키는 가장 잘 춘 사람에게 열정적인 키스를 해주겠다고 선언합니다. 타마키는 여자들을 즐겁게 하는 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므로 모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카나코가 하루히에게 공연을 부탁하지만 춤을 추기 전에
클럽 회원들이 하루이를 데려갑니다. 카나코와 토로의 소통을 회복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하루이는 여자처럼 차려입어야 하고 그들의 목표는 토로의 약혼녀에 대한 진심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그녀의 이름으로 편지를 썼고 그녀는 그가 내용을 읽자 당황합니다. 토로는 이미 마음속에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그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가 사랑하는 여자는 더 이상 그에게 가까이 있지 않습니다. 한편 타마키는 카나코에게 자신의 진심을 고백하라고 지시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토로가 더 이상 자신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과 그들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녀는 특히 약혼자인 그가 해외 유학 사실을 자신에게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실망했습니다. 해외 유학을 타마키는 그녀에게 다시 한번 그를 만나 상황을 해결하라고 격려하고 반면 토로 또한 그들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하루이에게 자신의 순진함에 대해 사과하려는 순간 카나코가 상황을 오해하고 두 사람이 키스하려는 것으로 생각하고 도망칩니다. 토로는 즉시 그녀를 따라가고 하루이는 그들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을까 봐 걱정합니다. 상황을 더 악화시켰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타마키는 토로를 걱정하게 만든 것이 그들의 목표가 달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밖에서 타마키는 그들에게 조명을 비추고 두 사람은 함께 춤을 추도록 지시받습니다. 일단 끝나면 타마키에게 키스를 받아야 하지만 이번에는 쌍둥이들이 하루이가 자신을 대신할 것이라고 발표합니다. 하루이가 카나코의 뺨에 키스하려는 순간 타마키는 그것이 하루이의 첫 키스라는 것을 깨닫고 막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실수로 입술이 스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호스트부는 꽃놀이 접대를 준비했고 타마키는 꼭 손님들을 최대한 즐겁게 해드립니다. 쌍둥이들은 관객들에게 형제애를 보여주지만 그 모습은 관객들로 하여금 둘이 친형제가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 운명이란 참 잔혹한 것입니다. 타마키는 다시 하루이에게 다가가 작업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모든 행동은 하루이의 신경을 건드리지 못하는 듯 그녀는 그의 질문에 무뚝뚝하게 대답합니다. 하나하나. 쌍둥이들이 갑자기 그녀에게 선택 과목에 대해 묻습니다. 이를 본 타마키는 쌍둥이들이 자신보다 하루이와 더 가깝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동급생이니까요. 그는 재빨리 그녀를 그들로부터 떼어놓을 구실을 찾기 시작하지만 불쌍한 남자는 자신의 운명을 한탄할 뿐이다. 체력 검사가 다가오면서 그들은 다른 학생들보다 먼저 자신들의 신체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들은 하루이의 비밀이 발각될까 걱정한다. 하지만 하루이는 거의 신경 쓰지 않는다. 그녀가 여자아이들을 즐겁게 해줄 수만 있다면 자신의 욕망 때문이 아니라 상황 때문이라 할지라도 어떤 역할이든 기꺼이 할 것이다. 타마키는 그녀의 백마탄 왕자가 되는 상상을 하기 시작한다. 그가 꿈을 꾸는 동안 쿄야는 그녀가 그렇게 한다면 그들이 직면하게 될 유일한 문제점을 지적한다. 알게 된 사실은 그녀가 더 이상 진행자를 계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루이의 인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룹은 해결책을 찾기 시작하고 그들은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괜찮을 거라고. 하지만 그들의 계획이 성공하려면 하루이의 협조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에게 처음에 그녀는 그들의 명령에 따르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항상 먹어보고 싶어 했던 고급 참치를 미끼로 내걸자 모두 조건에 동의했습니다. 시험 당일 하루이는 그 생각에 압도당했습니다. 들킬지도 몰라요. 하지만 쿄야는 모리와 허니가 만약에 사태를 수습할 거라고 그녀를 안심시켜요. 계획이 틀어질 경우에 말이죠. 드디어 하루이가 간호사에게 진찰을 받게 되었고 타마키는 그녀의 비밀을 숨길 계획이 있다고 말해요. 그녀의 비밀을 숨길 계획이 있다고 장담하죠. 타마키가 자기가 하루이로 코스프레를 하겠다고 하자 하루이는 놀랐지만 그의 정체는 곧 들통나고 말았어요. 다행히 쿄야에게는 예비 계획이 있었고 그는 그녀에게 특별 진료소를 방문하라고 지시해요. 진료소요. 간호사와 이미 모든 것을 이야기했고 하루이는 옷을 갈아입혀. 한편 한 여학생이 무서운 의사가 자신을 괴롭히려 했다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쿄야는 그 수상한 남자를 우연히 만났다고 알려줍니다. 자기와 상관없는 일이라서 개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가 특별 진료소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들은 즉시 걱정하며 하루이를 돕기 위해 떠납니다. 그들은 그를 벽에 부딪히게 합니다. 하지만 야부라는 이름의 그 남자는 자신의 딸을 만나러 왔다고 밝힙니다. 작은 병원을 운영하면서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아내와 딸이 그를 떠났고 그는 단지 딸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어서 온 것입니다. 딸에 대해 묻다가 변태로 오해받았고
이젠 모두에게서 숨어 다녀야 해요. 효야는 그에게 학교를 잘못 찾았다고 알려줍니다. 그의 가족 중 평민 출신인 그는 아란 학원의 학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좀 냉정하지만 적어도 도움이 되었네요. 타마키는 효야에게 정확한 목적지 지도를 주라고 지시하고 그룹은 그에게 딸을 얻는 여정에 행운을 빌어줍니다. 소동이 끝났으니 하루이는 그들에게 진료소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그녀는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는 그녀의 신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숨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 대신 빚을 갚을 수 있다면 800만엔 빚만 탕감해준다면 그건 찬성이야. 한편 랭게라는 소녀는 시각소설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녀의 하녀가 아버지께서 출장에서 돌아오셨다고 알려줍니다. 아버지는 랭게에게 게임 말고 현실 생활에 집중하라고 하지만 랭게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랭게의 말에 동의하고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기로 합니다. 아버지는 거래처 사람을 만났다고 설명합니다. 아버지가 사진을 보여주자마자 랭게는 첫눈에 반해서 사랑하는 미래의 남편을 만나러 일본으로 날아갑니다. 학원에서는 타마키가 다시 손님들을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임무로 바쁘고 하루이는 그들에 대한 약간의 경멸만 느낄 수 있다. 그런 싸구려 술책에 넘어가는 여자애들. 초야는 클럽의 일로 바쁘기 때문에 자신의 일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재정 상황. 하루이의 눈에 그는 존경받을 만한 유일한 사람이다. 그가 주기 때문이다. 그의 영혼은 다른 이들의 안녕을 위해 바쳐졌다. 그는 쌍둥이들이 눈물방울을 사용해 여자아이들을 유인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전술. 하지만 타마키는 자신이 진정한 연예인이라며 그녀를 안심시키려 하고 눈물을 흘릴 것이라고 말한다. 그의 의뢰인이 원한다면. 그럼에도 하루이는 그가 자신을 얻기 위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갑자기 그들은 매력적인 왕자를 엿보러 온 랭게를 발견한다. 쌍둥이들은 그녀를 즐겁게 해주는 첫 번째 바람둥이들이지만 아직은 아마추어다. 그리고 타마키는 자신이 얼마나 더 잘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불행히도 그는 그저 성가신 존재가 되어 얼굴을 얻어맞는다. 그녀는 초야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러 왔고 조금 생각해본 후에 그들은 그녀가 그를 집착하는 이유가 오직 그의 닮은 모습 때문임을 알게 된다. 가장 좋아하는 궁극의 게임 캐릭터. 그 후 랭게는 호스트 클럽의 캐릭터들을 조사하고 각각이 얼마나 피상적인지 비판한다. 물론 그녀의 왕자인 초야를 제외하고는. 그녀는 모두에게 다양한 역할을 할당하고 타마키는 외로운 왕자 역할을 맡게 됩니다. 외로운 왕자 말이죠. 놀랍게도 그는 이것이 자신을 더 나은 연예인으로 만들 것이라고 믿으며 그 역할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더 나은 연예인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말이죠. 쌍둥이들은 농구를 하라는 역할을 받고 타마키는 외로운 왕자 캐릭터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외로운 왕자 캐릭터에 몰입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새로운 역할을 시도하지만 허니는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소화하지 못합니다. 랭게는 그들의 연극을 영화로 만들기 위해 할리우드 촬영팀을 고용했고 심지어는 몇몇 학생들에게 고정관념에 기반한 악당 역할을 강요합니다. 하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고 악당들이 그녀에게 화를 내며 밀치는데요. 밀어버립니다. 다행히 하루이가 그녀를 구하러 제때 도착하고 타마키는 누군가가 하루이의 눈에 눈물이 고이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격분합니다. 하루이는 그가 그들 중 한 명을 때리기 전에 그를 막고 그들이 결코 받아들이지 않은 일을 강요한 것이 랭게의 실수였다고 인정합니다. 그 후 초야는 대중이 어떤 종류의 폭력이 학원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을 원하지 않아 카메라를 부숩니다. 게다가 그는 랭게에게 주변 사람들의 안녕을 잘 살피라고 당부합니다. 그녀가 원하는 대로 놀아줘야 하는 장난감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해서 마음이 상했어요. 하지만 잠시 생각해본 후에 자신의 행동을 깨닫고 사과했어요. 다음 날 그녀는 프랑스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모두 놀랍게도 하루이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이제 그녀는 새 장난감이 자신의 고향으로 함께 가기를 원해요. 어렸을 때 히카루와 카오루는 항상 누가 누구인지 맞추는 게임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게임을 여자아이들과 하고 싶어하고 하루이는 그것이 좀 유치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서로 아주 가까운 관계, 즉 금기시될 수 있는 유대감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두 사람은 새로운 옷을 입은 하루이의 사진을 찍었다고 밝히며 타마키를 기쁘게 합니다. 참치만 있다면 하루이는 어떤 일이 생겨도 상관없어요. 타마키는 하루이에게 우아한 드레스를 입어보라고 하고 다른 여자애들까지 끌어들이지만
하루이는 전혀 협조할 생각이 없습니다. 쌍둥이들은 하루이를 짜증나게 해서 그녀는 자신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조차 의심하게 됩니다. 인간으로서 그들에게 그녀는 다른 무엇보다 장난감에 가깝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그들의 선배인 네코자와는 자신의 흑마술을 팔아넘기려고 하는데 얼굴을 드러낼 만큼 자신감이 없어요. 타마키는 그의 저주받은 마술 장난감 때문에 곤란을 겪었고 하루이에게 그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화나게 하지 말라고요. 하지만 쌍둥이는 그가 다시는 그들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가 떠난 후 쌍둥이는 하루이에게 자기 집에 초대해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들의 부탁을 거절하자 그들은 그녀에게 추리 게임을 하자고 합니다. 그녀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카루와 히카루를 완벽하게 구별해냅니다. 그 생각에 다른 여자애들은 깜짝 놀랐다. 그들은 절대 구별할 수 없다고 인정했고 하루이는 히카루가 형보다 좀 더 평범하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듣고 두 사람은 서로의 바보 같은 장난을 참아야 한다며 서로 다투기 시작했고 서로에 대한 온갖 비밀들을 털어놓았는데 그 중에는 그들이 둘 다 하루이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렌게가 다시 주목받을 기회였고 그녀가 신경 쓰는 건 오직 하루이의 하렘 판타지뿐이었다. 다음 날 하루이는 히카루가 갑자기 형과 구별되고 싶어서 머리를 분홍색으로 염색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는 갑자기 형과 구별되고 싶어 했다. 한편 카루도 머리를 파란색으로 염색했고 두 사람은 다시 싸우기 시작합니다.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그들은 하루이에게 점심을 먹어보라고 하지만 타마키가 질투해서 끼어들어 또 싸움을 시작합니다. 다시 싸움을 시작했어요. 클럽에서는 두 사람이 처음으로 모든 일에 대해 서로 반대하는 것을 보고 모두 걱정하고 있습니다. 매번 서로 반대하며 싸우기 시작했어요. 표야는 여자들이 더 이상 형제 패키지를 고용할 수 없게 될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더는 못하게 될 거예요. 하루이의 얼굴에 실망한 기색이 보이자 그는 그녀에게 신경 쓰지 말라고 안심시킨다. 이 모든 일이 시작된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그녀 자신도 그것에 휘말리고 있다. 장소 타마키는 그 둘이 아카데미에 들어왔을 때 아무하고도 말도 안 섞었던 걸 떠올립니다. 그리고 세상이 막 펼쳐질 것 같은 기분이었죠. 곧 커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하루이는 아무도 말리지 않으면 일이 과해질까 걱정합니다. 그 둘에게 정신 좀 차리라고 다시 한번 그들을 말리려 합니다. 다시 한번 말이죠. 이번에는 하루이가 계속 싸우면 절대 자기 집에 초대하지 않겠다고 경고합니다. 싸움을 계속하면 말이죠. 기회를 본 그 둘은 재빨리 화해하고 그 모든 게 다 계획된 것이었다고 밝힙니다. 그들의 계획대로 그녀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게 되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여자아이들을 접대하고 있는데 하루이는 그들이 모두를 속이려고 머리 색깔을 바꿨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따지자 쌍둥이는 마치 등반가가 자신의 인생이라는 외로운 산에 방문을 알린 것 같은 기분이라고 느낀다. 젊은 학생 히로 타카오지는 아버지에게 더 이상 마음속에 클래식 음악의 자리가 없다고 말하고 음악실로 향한다. 그는 보석으로 장식된 왕이 4~5명의 신하들에게 연설하는 것을 보고 놀란다. 그는 왕 타마키에게 자신을 제자로 받아달라고 고집하며 히로는 왕 타마키에게 자신을 제자로 받아달라고 고집하고 젊은 소년의 아첨에 그는 넘어간다. 나중에 타마키는 여자아이를 즐겁게 해주면서 히로에게 자신의 기술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 아이는 여자아이를 모욕하기 시작하며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여자아이는 붕괴하여 도망친다. 반면에 히카루와 카오루는 서로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히로는 두 형제가 서로에게 끌리는 것을 보고 붕괴한다. 그 작은 아이는 근친상간이라는 말조차 제대로 발음하지 못해서 교야가 나서서 바로잡아준다. 둘이 나이가 비슷해 보이자 허니는 그에게 다가가려 하지만 히로는 그가 고등학생 교복을 입은 것을 보고 역겨워한다. 게다가 그가 모리 같은 친구를 둔다는 생각만으로도 그의 마음속에 논란이 일어납니다. 마음속에 하루이가 그에게 말을 걸자 히로는 순간적으로 그녀를 여자아이로 의심하며 그녀가 레즈비언이냐고 묻습니다. 날카로운 말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의 입을 막아야 했고 그들은 그의 행동을 다듬기 위해 그를 격리시켰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그가 타마키의 여자를 매혹하는 기술의 견습생이 되겠다는 그의 결심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여자를 매혹하는 기술. 하지만 그가 여자들을 즐겁게 해주고 싶다고 확신시킨 후 그룹은 그의 클럽 내 원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의 역할이 허니의 로리타 역할과 겹칠 것 같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허니의 로리타 역할과 겹치거든요. 바로 여기서 진정한 오타쿠가 주목을 받는데 렌케는 그들에게 아직 그룹에 장난기 넘치는 역할이 비어있다고 확신시켜 줍니다. 무모하게 코칭한 후
히로는 이것이 자신이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과 더 잘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느껴 도망칩니다. 다음 날 그들은 초등학교에 잠입하여 시로의 문제를 알아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시로의 문제를 알아내려고요. 그의 수업을 관찰한 후 그들은 그의 사진을 통해 그가 지금 클래식 음악실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잠깐 엿보더니 그들이 그가 같은 반 여자아이와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학생이 그들에게 그 여자아이 희나가 독일에 이사 간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일주일 안에 시로가 그들을 발견하고 그들의 의도를 묻기도 전에 그들은 그를 호스트 클럽으로 데려갑니다. 타마키가 그에게 정신을 차리게 해주면서 호스트는 절대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아이를 위해 일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접대하지 않는다고. 대신 그는 남자답게 그녀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그녀의 사랑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는 타마키는 관대하며 그가 모든 방법을 가르쳐줄 거라고 확신시켜줍니다. 일단 다음 주까지 피아노 레슨에 집중해야 해요. 시로를 가르치고 나면 희나를 초대해서 둘이 함께 연주를 하게 할 거예요. 시로는 피아노 연주를 할 때 이렇게까지 활기찬 적이 없었어요. 만약 타마키의 계획대로 됐다면 모든 게 성공적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결과 시로가 여자들에게 너무 인기가 많아지는 대참사가 벌어졌어요. 타마키의 단골 손님들조차 그를 제쳐두고 그 떠돌이 젊은 플레이보이의 사랑을 받아들였어요. 소녀에게 키스를 받는 와중에 타마키는 그 작은 녀석을 남자답게 만들려고 애쓴 게 후회된다고 한탄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를 위로하러 와요. 하루이는 열대 테마의 워터파크에서 눈을 뜨고 어떻게 여기에 왔는지 위하여한다.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되었는지 궁금해한다. 잠시 생각해보니 호스트부가 집에 돌아가기 전에 자신을 여기로 데려왔다는 것을 깨닫는다. 집에 돌아가기 전에 말이다. 퇴아는 자신의 가족이 고객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정신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이 워터파크를 운영한다고 알려준다. 스트레스를 풀고 정신적인 도움을 받도록 돕기 위해서라고 한다. 수영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하녀들이 수영복을 추천하러 안으로 데려가지만 너무 노출이 심하다. 결국 평범한 수영복을 고른다. 그리고 타마키가 제대로 가릴 수 있도록 후드티를 준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게 질투나서가 아니라 자신만 그녀의 맨살을 보고 싶어서 그런 게 절대 아니야. 그녀의 맨살을 오직 자신만 보고 싶어서. 하루와 히카루는 평소처럼 질문 세례를 퍼부으며 그녀를 괴롭히려 한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것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며 차라리 집에 가서 자는 게 낫다고 말한다. 평민인 그녀는 수영장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타마키는 그녀가 당황하지 않도록 쌍둥이들에게 그녀의 말에 맞춰주라고 지시한다. 그녀가 당황하는 걸 원치 않아서 두 사람은 그가 하루키에게 품은 마음을 놀리고 렌게가 또 다른 잔소리를 하러 온다. 평소 수영복과 배에 있는 무늬를 보고 그녀가 왜 찾아왔는지 궁금해한다. 그냥 놀러 온 건 아닐 텐데 여기서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온 건 분명 아닐 거야. 알고 보니 인기 만화 캐릭터 코스프레를 하고 서로의 역할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법을 가르쳐주러 온 것이었다. 허니 캐릭터에 대해 더 가르쳐준 후 그녀는 떠나고 모두 각자 좋아하는 일에 바빠진다. 각자 하고 싶은 일을 한다. 타마키가 실수로 스위치를 켜자 취약한 허니가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간다. 거대한 파도에 휩쓸린다. 그들은 즉시 구조하려 하지만 파도가 너무 세서 악어들만 길을 막고 있네요. 알고 보니 제대로 개발되지 않은 곳이었고 교야는 그냥 실험 삼아 클라이언트들이 스트레스 해소하러 와도 괜찮을지 확인해 본 거였어요. 허니들을 찾던 중 하루키는 모리가 평소보다 더 서투른 걸 눈치채고 허니가 없는 동안 잘 지내지 못하는 게 아닌가 걱정합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모리는 잠시 피하고 하루키는 허니와 모리의 관계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두 사람이 사촌이라는 사실에 놀란 그녀는 모리네 가족이 과거에 허니 가문을 섬겼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현재는 동등한 관계지만 모리는 여전히 허니를 챙깁니다. 그를 가리키며 아직도 호네이 가족에 대한 최대한의 존경심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암시한다. 하루키는 혈연에 대한 온갖 미사여구를 믿지 않고 모리에게 곧 호네이를 찾을 거라고 확신시킨다. 비가 그치자마자 모리는 즉시 사촌을 찾기 시작하고 하루키는 그를 따라 도와준다. 퇴아는 가족의 특수경찰대에 연락하여 수색을 도와달라고 하지만 위험이 도사리는 가운데 한 명 이상의 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 인공숲의 위험이 도사리는 가운데 모리는 하루키를 품에 안아 보호하고 두 사람은 특수부대에 발견된다. 그들은 모리를 침입자로 오인하고 공격하기 시작하지만 그는 능숙한 전투원이죠. 그때 호니가 사촌을 구하러 등장하고 하루키는 그의 놀라운 무술 실력에 감탄합니다.
무술 실력이 대단하죠. 다른 사람들이 도착한 후 하루키는 호니와 모리의 가족들이 무술에 뛰어나고 두 소년이 전국대회에서 우승까지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심지어 전국대회에서 우승까지 했대요. 그들의 뛰어난 실력을 인정하며 특별대대는 그런 존재들에게 맞섰던 것을 사과합니다. 그런 존재들에게 말이죠. 그 후 그룹은 진짜 해변에 가고 싶어 하지만 하루키가 그들의 초대를 받아들일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하루키가 우리 초대를 받아들일까요? 그 말을 듣고 그녀는 기괴한 생물들에게 공격받는 것보다 해변이 더 재밌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인공숲에서 말이죠. 하루키는 공부하느라 바쁜데 수영복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어하는 성가신 쌍둥이들이 다가왔어요. 그녀에게 말이죠. 그녀는 그들에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마 수영복을 입을 일도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쌍둥이는 여러 가지 선호도를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그녀의 평평한 가슴을 가리려는 생각까지 했어요. 말이죠. 타마키는 이상한 녀석들로부터 그의 여자친구를 구하기로 결심했고 그들은 표얀의 가족이 소유한 오키나와 해변으로 향하기로 했어요. 해변에서 그들은 호스트부 활동을 계속했지만 쌍둥이들은 그들만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지만 자기네 클럽 사정도 고려해야 하고 그러려면 부잣집 여자애들한테 돈을 걷는 수밖에 없지. 다른 여자애들도 있는 자리라 하루키는 평상복을 입고 있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안 남자애들은 하루키를 그런 재미있는 자리에 두고 가도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하지만 타마키는 그것이 애초부터 자신의 계획이었다고 확신시켜준다. 그들이 하루키가 몸을 드러내도록 내버려둘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겠지. 그 후 하루키는 호니가 저녁 식사를 위해 생선과 게를 잡고 있는 것을 보고는 그렇게나 많은 양을 잡고 있다니 놀랍네요. 모리가 반대편을 살펴보자 표야는 경찰이 전에 자신에게 무례하게 굴었던 것을 후회하고 있을 뿐이라고 하지만 그 일에 대해서는 항부해달라고 부탁받았다고 말합니다. 모두 지네 같은 곤충을 무서워하는 와중에 하루키는 그것을 집어서 그냥 던져버리는 모습으로 자신의 용감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소녀들의 용감함에 놀라는 한편 소년들은 그녀가 자신들로부터 소녀들을 모두 빼앗아가는 것에 질투심을 느낍니다. 그녀의 성공에 맞서기 위해 쌍둥이는 그녀의 약점을 찾아내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게임을 제안합니다. 처음에 타마키는 관심 없었지만 표야가 상금이 있다는 걸 밝히자 곧바로 1등을 노립니다. 그는 이미 1등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무리들은 그녀를 겁주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공포심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자 타마키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뱀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의 남은 희망이 통할지 알아보려고요. 한편 여자아이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남자들에게 시달립니다. 몇몇 남자들에게 말이죠. 하루키가 재빨리 그들을 도와주고 한 여자아이가 타마키와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하루키는 절벽에서 떨어지고 타마키는 재빨리 바다에 뛰어들어 그녀를 구합니다. 정신을 차린 후 그는 그녀에게 혼자서 그들을 끌어들인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합니다. 하루키는 그들이 싸움을 걸게 된 것이 당연한 처사였기에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사과하지 않는다면 타마키는 그녀를 무시할 생각입니다. 나중에 그들은 타마키의 관심을 끌기 위해 하루키를 꾸미고 비록 그가 그 디자인에 매료되었지만 그는 그저 조용히 있기로 합니다. 그녀가 너무 많이 먹는 걸 보니 그는 그녀가 사람의 식욕을 가졌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루키는 여전히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고집했고 타마키는 떠났다. 남은 무리는 그녀에게 더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기에 너무 걱정했다고 안심시켰다.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으니까. 그리고 잠시 생각한 후 그녀는 아마도 그들에게 의지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에게 의지하는 게 나을 거라고 자신과 화해하고 나서 그녀는 사과했다. 그 후 그녀는 교야에게 그를 불필요하게 걱정하게 해서 사과하러 갔다. 그는 그녀의 존재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말하며 억지로 그녀에게 덮쳐들었다. 하루키는 그의 의도를 재빨리 알아채고 단지 그녀가 혼자서는 얼마나 나약한지를 상기시켜주려고 그랬다고 밝힌다. 비록 좀 지나치게 직설적이었지만 타마키가 끼어들어 잘못 생각하지만 표야는 자신의 의도가 단지 그녀를 시험해보려는 것이었다고 설명한다. 천둥이 치고 타마키는 하루키의 약점을 발견하고 재빨리 옷장 속으로 숨는다. 옷장에 숨으려고 뛰어들었다. 타마키는 자신은 항상 자신만을 의지해야 했고 그래서
그렇게 무모했던 거라고 깨닫는다. 그는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그녀를 안심시킨 후 그녀의 안녕을 잘 돌봐주겠다고 약속한다. 좋아. 그녀가 다른 사람들이 걱정하게 내버려 둔다면. 그러자 그녀는 겁먹은 아이처럼 그를 껴안으려고 곧바로 그의 품으로 달려듭니다. 그리고 그가 그녀의 두려움을 달래주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방에 들어와서 타마키가 어떤 종류의 패티시를 행하는 것처럼 그 행위를 오해합니다. 다음 날 그는 광대일 뿐만 아니라 온 학원을 휘어잡습니다. 하루키는 앞으로 이틀 동안 오후 수업이 없다는 말을 듣습니다. 학원의 문화 중심지를 기념하는 축제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축제입니다. 게다가 다른 학원의 학생들도 초대했습니다. 한편 렌케는 인스턴트 커피에 대해 질문을 받지만 평생 한 번도 마셔본 적이 없어서 하루키에게 사오라고 부탁받습니다. 밖에서 그녀는 쌍둥이들과 얽힌 자신의 시간을 한탄합니다. 하지만 소녀들은 그녀를 만난 이후로 카루와 히카루가 갑자기 활기차졌다고 설명합니다. 나가는 길에 그녀는 우연히 발을 헛디뎠지만 다른 학원의 한 소녀가 재빨리 나서서 그녀를 구합니다. 학원에서 타마키와 다른 사람들은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지만 약하다고 꾸중을 듣습니다. 하루키는 아마쿠사 베니오와 함께 곧 도착합니다. 다른 여자아이들은 친구가 고등학교에서 꺾어온 어린 장미에 감탄했다. 하루키는 남자처럼 옷을 입지만 멀리서도 여자의 향기가 난다. 타마키는 그녀에게 작업을 걸려고 하지만 그들은 겁 많은 남자의 헛소리는 듣고 싶지 않다며 입을 다물라고 한다. 베니오, 치즈루, 히나코는 로벨리아 여자학원의 직하부 3인조다. 그 여자아이들은 호스트부 멤버들이 감탄하며 그들의 동아리 위대함을 묘사하는 시를 쓸 거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그들의 대답은 다른 사람들이 그 이름이 너무 유치하다고 생각하며 웃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유치해서요. 직하부가 아란고등학교 동아리를 방문한 이유는 악명 높은 호스트부를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타마키와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유명한 줄 몰랐기에 이를 업적으로 여겼습니다. 이렇게 유명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그 인기는 모두 그들이 여자아이들을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여자애들을 이용하려고 하니까요. 자립적인 직하부의 여자아이들은 감금된 새들, 여학생들을 해방시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왔습니다. 인간, 로벨리아 학원에서는 여자아이들이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심지어 다른 여자아이와 관계를 맺는 것도 선택할 수 있죠. 대부분의 학원처럼 보수적인 괴짜들이 아니니까요. 베니오는 하루이가 이용당하고 있다고 느끼고 우리 학원으로 전학 오라고 제안해요. 우리 학원으로 하루이가 쓸모없는 남자애들, 즉 호스트부 멤버들보다 여자아이들과 함께 있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놈들 말이에요. 하지만 하루이는 아직 답을 정하지 못했고 베니오는 하루이에게 시간을 가지고 결정하라고 말해줘요. 천천히 생각해보라고요. 그들이 간 후 하루이는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듯 먼저 자리를 뜨겠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그들은 하루이가 떠날까봐 걱정하고 타마키는 여자학교가 하루이에게 더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녀가 여자아이들에게 관심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를 붙잡을 계획이 있습니다. 축제에서 멋진 공연을 마친 후 호스트부는 그들의 아가씨를 구출하여 그녀의 떠남을 알리기 위해 호스트부로 데려갑니다. 문을 열자 불길한 그림자들이 그들을 맞이합니다. 소년들은 하루이를 설득하기 위해 그 자리에서 여자옷을 입고 있습니다. 남도록 그들의 시도를 보고 그녀는 웃음을 터뜨리며 베니오에게 자신이 아른 고등학교를 떠날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말한다. 여기가 자신이 꿈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이라고. 그녀의 꿈을. 그 말을 듣고 그들은 그녀의 선택을 받아들이지만 다시 그녀를 찾아오겠다고 말한다. 다시 한번 그들이 떠난 후 타마키는 며칠 전 그녀가 왜 그렇게 화가 났었는지 묻고 알고 보니 그녀는 좋아하는 펜을 팔았기 때문에 속상했던 것이다. 그룹은 하루이의 낡은 아파트를 방문하고 그녀의 얼굴에는 배고픔이 역력하다. 그녀의 얼굴에 며칠 동안 단식을 했던 것 같다. 소년들은 그녀가 그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그녀는 그들을 집으로 초대한다. 식사를 하라고. 쌍둥이들은 아파트 상태를 비판하는 반면 타마키는 자신을 속인다. 아마도 이곳이 그녀의 창고이고 이 방 너머에 무한한 우주가 존재하며 그것은 오로지 하루이의 것일 거라고 생각하며 하지만 그것은 타마키의 꿈이었고 그는 자신이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알게 된다. 악몽이었기에 안도하지만 계속해서 하루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생각한다. 걱정하는 나머지
중요한 날이라는 것을 잊고 교복을 입고 외출하려다 하녀에게 꾸중을 듣는다. 시녀.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소년들은 하루이를 만날 계획을 세운다. 한편 하루이는 아파트로 향하던 중 특히 고급스러운 차를 발견한다. 살짝 엿본 결과 그들은 평소의 골칫거리들일 뿐이었다. 타마키는 적어도 이전 것보다는 조금 나아졌다는 점에 대해 약간 안도하고 있다. 악몽을 꾸고 하라이에게 그냥 지나가던 길이었다고 말하라고 지시한다. 그러나 그녀는 모든 것을 듣고 학교 밖에서 자신을 괴롭히려 한 것에 대해 욕설을 퍼붓는다. 집주인이 하루이에게 남자아이들에 대해 묻자 타마키가 자신의 재주를 부려 여자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하루이는 그들을 집 안으로 들이고 모두들 하찮은 것들에 대해 트집을 잡기 시작하는데 서민집에 대한 이야기로 하루이는 당황합니다. 그 후 그들은 하루이에게 차를 준비해달라고 합니다. 타마키는 하루이가 고급 용어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쌍둥이들을 훈계하려 하지만 자신의 우월함에 흠뻑 빠져 하루이가 순식간에 차를 준비하자 깜짝 놀랍니다. 순식간에 준비하는 모습에 놀랍니다. 모처럼 케이크를 가져온 헌니는 하루이에게 좋아하는 케이크를 고르게 합니다. 서민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그들은 모두 함께 스시를 사러 갑니다. 타마키는 10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 집에서 기도하다가 어머니가 유능한 변호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떠나기 전 타마키는 바나나 껍질에 미끄러집니다. 불후 마침 하루이의 아버지가 퇴근해서 문을 열었는데 소중한 딸 위에 낯선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묘지 랑카 후지오카는 딸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그를 벽으로 날려보냅니다. 그의 딸을 폭행했다고요? 하루이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그는 여성으로 변장해왔는데 아마도 딸에게 여전히 의지할 어머니가 있다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룹은 평소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랑카는 그동안 하루이가 호스트부에 들어온 이후로 쿄야와 계속 연락하고 있었다고 밝힙니다. 둘 중 누구에게서도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한 하루이는 짜증이 나서 장을 보러 슈퍼마켓으로 향하고 그룹 멤버들은 그녀를 따라갑니다. 랑카는 자신의 딸을 따라다니는 것을 즐기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경쟁에 뛰어듭니다. 타마키는 아버지에게서 몇 가지 물건을 받고 하루이와 마주친 후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깊이 생각해주는 것에 안도합니다. 랑카 또한 누군가가 자신의 곁에 있어주는 것에 행복해하며 하루이에게 필요한 모든 지지를 아낌없이 주고 평생 이런 관계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화창한 오후 어린 소녀가 호스트부를 방문하고 그룹은 어린 공주가 길을 잃었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그녀는 그들의 전형적인 역할엠 캐릭터 특징으로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들은 매우 놀랍니다. 타마키는 금발이기 때문에 그녀는 그를 자신의 오빠로 착각합니다. 두 사람은 즉시 친해지지만 그녀의 친오빠인 네코자와가 곧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그들은 어둠의 왕자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평소에 옷을 입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다시 옷을 입자 그들은 또 다른 저주가 곧 그들을 괴롭힐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곧 그럴지도 모릅니다. 놀랍게도 어린 소녀 키리미는 자신의 오빠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녀는 네코자와가 어두운 곳에 익숙해져서 그렇다고 밝힙니다. 키리미는 어둠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두 사람은 서로 알 기회를 얻지 못하고 서로 알지 못하고 네코자와는 여동생과 이야기할 수 없다는 가혹한 운명을 한탄해야 합니다. 여동생과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을 슬퍼합니다. 키리미가 타마키와 잘 지내는 것을 보고 네코자와는 그에게 키리미를 돌봐달라고 부탁하고 부끄러워하며 도망칩니다. 그들은 이상한 오빠를 둔 어린 소녀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런 오빠를 두고서 키리미가 타마키가 자신의 친오빠라고 굳게 믿자 타마키는 무뚝뚝하게 서로 친척이 아니라고 말해줍니다. 하지만 호스트부 회장으로서 그 소녀를 행복하게 해줄 의무가 있기에 남매가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네코자와 작전을 발표합니다. 서로 사이좋게 지내도록 말이죠. 무능한 자를 다루는 데는 더 적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렌케는 네코자와를 훈육할 책임을 지기로 하고 하루 종일 그를 밝은 곳에 적응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손전등 불빛에도 기절할 뻔할 정도로 너무 힘들어했지만 여동생과 잘 지내려면 더 노력해야 할 겁니다. 자매와 사이좋게 지내려면 말이죠. 그들은 그에게 인형을 여동생으로 상상해보라고 지시하지만 제정신으로는 그런 망상은 불가능해. 그 방법을 보여주기 위해 그들은 마네킹을 하루이처럼 꾸며놓았고 타마키는 그에게 더 잘하는 방법을 보여줘. 하지만 안타깝게도 상황이 악화되는데 하루이가 방에 들어와서 그가 마네킹을 어루만지는 것을 보고는 다른 방에 있는 키리미와 시간을 보내라고 역겹게 굴지 말라고 말해.
네코자와의 이미지는 실추되고 그의 자존심은 짓밟히고 이제 그는 쌍둥이의 조언을 따른 것을 후회해. 잠시 후 키리미도 방에 들어오고 네코자와는 용기를 내서 그녀에게 맞서려고 하지만 그는 얼굴에 불빛을 비추는 것이 어두운 곳에서는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 그녀가 도망친 후 그는 자신의 약점을 극복할 모든 희망을 잃는다. 밖에서 그녀는 위압적인 고양이와 마주치고 네코자와는 자신의 여동생이 동물을 무서워해서 곧 올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한다. 그는 재빨리 창문으로 뛰어내려 그녀를 구출하고 소녀는 자신을 구하러 온 왕자 같은 오빠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재빨리 그에게 달려가 안긴다. 하지만 햇빛은 네코자와 같은 뱀파이어에게 너무 강했고 그는 즉시 기절한다. 다음 날 그는 평소대로 돌아왔지만 이번에는 키리미가 자신의 오빠가 단지 빛을 싫어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두 사람은 전보다 더 잘 지내게 된다. 하루이가 우연히 허니의 인형 우사에게 차를 쏟았다. 쌍둥이들이 그녀를 따라다니는 동안 타마키는 그들이 또 그녀를 공경에 빠뜨렸다는 것에 격분하고 쌍둥이들은 그저 그녀를 설득하려고 했을 뿐이라고 설명한다. 코스프레를 평소에도 늘 코스프레를 하지만 이번에는 쌍둥이들이 토끼 옷을 이미 준비해 두었기에 기억에 남는 것을 원했다. 타마키가 아무리 진지한 척해도 히비리는 그녀가 그 옷을 입은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것이 분명했다. 토끼 옷. 그녀가 도착하자 그들은 누군가가 허니의 잠을 방해하려 할 때 얼마나 위험한지 알려주며 어린 무술 신동을 둘러싼 민담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천재. 그녀는 그 이야기들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정직하게 설명하기만 하면 된다고 확신시킵니다. 그냥 솔직하게 다 설명하면 돼요. 하지만 세 사람은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고 타마키는 쌍둥이들에게 우사수리를 전문가에게 맡기라고 지시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직접 청소하기로 하고 약간의 소동 끝에 허니가 깨어납니다. 그의 격분한 모습만 봐도 소름이 돋지만 모리는 토끼가 차를 마시고 싶어서 더러워졌다고 사촌형에게 설득합니다.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놀랍게도 그는 쾌활하게 받아들입니다. 나중에 케이크를 먹다가 갑자기 치통에 시달리고 충치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며칠 동안 허니는 모든 종류의 단 것을 먹지 못하게 되고 모리는 사랑하는 사촌형에게 단 것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엄격하게 지시합니다. 며칠 후 부기가 가라앉고 다시 단 것을 먹어보고 싶어 하지만 모리는 충치의 현실을 일깨워주고 그는 그걸 감수해야 합니다. 잠시만 밖에서 그가 어떻게 모리와 여자아이를 발견했는지 자세히 보니 그 여자아이가 그에게 청혼을 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그는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듣고 마치 동상처럼 가만히 서 있었죠. 다음 날 허니는 케이크를 먹어보고 싶어 했지만 여자아이들은 그를 피했고 그를 우울하게 만들었어요. 그가 그렇게 풀이 죽어있는 것을 보고 그는 어떻게 불쌍히 여겨 간식을 줬을까요? 농부의 초콜릿은 그가 기대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 시점에서는 어떤 과자든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나중에 그들은 금지된 간식을 먹으면서 그는 다시 한번 심술궂은 기분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모리에게 화를 낸다. 다른 사람들은 모리가 허니에게 양치질을 상기시키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에 일부러 나쁜 놈이 된 것을 깨닫는다. 타마키는 허니를 설득해서 사촌에게 사과하게 하고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만난 연인처럼 서로를 어루만진다. 전에 있던 여자아이가 나타나 허니를 향한 그의 헌신을 보고 얼마나 감명받았는지 모두의 놀라움 속에 밝힌다. 입학 첫날 아버지가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밖에서 기다리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녀는 살아있는 미국 너구리를 발견하고 쫓아가다가 바나나 껍질을 밟고 다른 차원으로 이어지는 포털 속으로 떨어진다. 그녀는 꽃병 위에 떨어지고 이제 꽃병은 그녀의 등에 붙어 있다. 그녀는 어떤 도움이라도 필요했고 그녀가 처음 발견한 생명체는 인간형 쥐였다. 자신이 처한 기이한 상황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녀는 도움을 요청한다. 하지만 그는 인간을 보고 놀라서 바나나를 먹고 크기를 바꾼 후 도망친다. 이제 그녀는 크기를 바꾸는 비밀을 알게 되었고 같은 방법으로 그것을 쫓는다. 하지만 이번에는 수영장에 있습니다. 이상한 벌레 같은 교야가 수영장이 물로 채워진 게 아니라고 알려줍니다. 그녀가 평생 흘린 눈물이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 악어들에게 공격을 받지만 살아남습니다. 곧 네코자와와 키리미가 도착하지만
둘 다 버섯을 먹고 나이가 바뀝니다. 버섯을 작아진 네코자와가 문을 통과하자 하루이는 재빨리 그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렌게의 궁전에 도착합니다. 그녀가 궁궐로 떠난 후 쌍둥이들은 그녀에게 장난을 치려고 하지만 그녀는 이미 그들의 장난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여왕을 만나야만 떠날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여왕을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 식당에 도착했고 거기서 타마키, 하니, 그리고 모리를 만납니다. 셋은 처음에 자리를 내주려 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무시하자 타마키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그들은 렌게 공작 부인이 곧 처형될 것이라고 알려주고 그녀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구하려 합니다. 꿈속에서조차 그녀는 현실 세계의 하루이와 같은 결의를 보입니다. 그녀가 법정에 도착하자 렌게를 석방해야 한다고 항의하고 결심합니다. 피고를 변호하기 위해서 왕비는 그녀가 아이를 방치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녀의 처형을 원합니다. 그리고 하루이는 부모들이 바쁜 경우가 흔하다며 그들에게 확신을 줍니다. 그녀의 단호함을 본 왕비는 법정에서 하루이의 죄를 밝히기로 결정하고 그녀가 르네상스 단계를 위반한 죄를 지었다고 알립니다. 처음에 하루이는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지만 점차 기억해냅니다. 타마키와 다른 사람들, 그녀가 꿈에서 만난 사람들에 대한 기억을 왕은 그녀의 아버지로 밝혀지고 딸이 좋은 친구들을 사귀고 꿈에서도 그들을 기억한다는 사실에 기뻐합니다. 왕비는 몇 년 전에 돌아가신 그녀의 어머니입니다. 그녀는 즉시 달려가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깨어나자 눈가의 눈물이 사라지고 타마키와 다른 친구들이 코스프레 행사 준비를 해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신문부는 이번 달 판매량이 저조합니다. 2명뿐인 부원들이 최근 발행물만 구입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관심을 끌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회장 아키라는 호스트부에 참여하기로 결정합니다. 호스트부 방에서 그들은 해이한 시대 위상을 연습하고 그냥 평소처럼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타마키는 손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쌍둥이들에게 방해를 받습니다. 복수하려고 발차기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너무 높이 날아가서 신문부 회장을 마쳤어요.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 사과하지만 아키라는 호스트부에 빚을 지게 할 기회를 얻게 돼요. 보상으로 그들이 상류층 학생들의 소문과 연애 사실을 효율적으로 퍼뜨린다는 것을 알려줘요. 하지만 호스트부는 이미 알고 있었고 그의 정보가 얼마나 부정확한지 지적해요. 그들의 신문의 핵심은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것이고 쿄야는 그들의 인기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생각이 없어요. 하지만 타마키는 그가 호스트부를 인터뷰하고 그들의 활동을 직접 보도록 허락합니다. 하지만 그건 그 혼자만입니다. 다른 멤버들은 그의 허튼 소리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지만 결국에는 강아지 같은 눈의 회장이 승리합니다. 쿄야는 아키라와 조건을 받아들이고 아키라가 떠난 후 그는 타마키에 대한 냉소를 드러냅니다. 타마키에게 어두운 면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는 쾌활한 회장에게 어두운 면이 있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세상에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 날 그는 호스트 클럽이 바보 같은 게임을 하는 것을 관찰하며 생각하기 시작한다. 타마키가 정말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학교를 통제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하루이에게 타마키의 어두운 면을 물어보려 하지만 하루이는 그런 게 생각나지 않아요.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말이죠. 타마키와 하루이는 미로에 빠지고 휴식 장소에 도착한 후 타마키는 어릴 적 아픈 어머니를 돌보느라 친구가 없었다고, 그래서 친구들과 조금만 놀아도 며칠 동안이나 기분이 좋아졌다고 말해요. 며칠씩이나요. 신문부 부원들은 또다시 자신의 의심이 틀렸다는 사실에 분노하지만 여전히 타마키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필사적입니다. 방에 도착하자 그들은 호스트부 부원들이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키라에게 그의 운명은 자신들의 손에 달려있으며 만약 그가 무언가를 하려 한다면 웃기지도 않아. 그의 온 가족 사업이 교야의 힘에 짓눌릴 거야. 그 후 교야는 타마키에게 신문부에 다른 일이 생겼다고, 그래서 거래가 취소되었다고 알려줘.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루이는 교야에게 타마키네 가족의 힘에 대해 묻고 그는 수호 가문이 아란 학원을 소유하고 있다고 밝혀. 게다가 수호 가문은 하루이가 이 학교에 들어오는 것도 도왔는데 하루이는 전혀 몰랐던 거야. 카오루와 히카루는 이른 아침 타마키에게서 전화를 받는데 타마키는 하루이에게 연락이 되지 않아 하루이가 납치당했다고 알려줘. 분명히 여름방학 동안 전화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의
결론은 납치. 그의 놀란 모습을 보고 쿄야는 그를 진정시키며 하루이가 카루이자와의 아버지 친구를 돕고 있다고 알려준다. 그들은 그녀를 미행하여 그녀의 평화로운 생활을 계속 방해하기로 한다. 카루이자와에서 그녀는 아버지의 친구가 운영하는 여관에서 일하며 시간을 보낸다. 그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거의 완벽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들의 장난에 대처해야 한다. 그녀 아버지의 친구 소나다 미스즈도 남자를 가장하고 예전에 그와 함께 일했었다. 나중에 호스트부는 VIP 객실에 묵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이를 짜증나게 합니다. 하지만 숙소에는 하룻밤 묵을 수 있는 방이 하나밖에 없고 미스즈는 자신을 가장 많이 도와준 사람에게만 빌려줄 겁니다. 그날 남은 시간 동안 그들은 미스즈를 여러 가지 일로 도와줍니다. 쌍둥이와 모리는 이 경쟁에서 유일하게 경쟁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루이는 쿄야에게 왜 자신이 경쟁하지 않는지 묻고 그는 자신이 이 지역에 이미 머물 수 있는 별장이 있다고 밝힙니다. 누가 경쟁에서 이길지는 그의 예상은 다크호스인 모리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이길 수도 있습니다. 타마키는 하루이의 관심을 끌기 위해 대회에서 꼭 이기고 싶어 하지만 그가 서민으로서의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에게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쿄야는 무언가 생각이 있는 듯하고 타마키에게 아직 이길 수 있다고 확신시켜줍니다.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반면 쌍둥이는 승리를 거의 자축하려던 참이었는데 타마키가 피아노를 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타마키가 피아노를 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쿄야는 처음부터 피아노를 눈치챘지만 타마키가 직접 해보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자 쌍둥이는 패배를 인정한 듯 보였고 카오루는 하루히에게 경쟁을 즐겼다고 말합니다. 이제 남은 하루를 즐길 거예요. 갑자기 위에서 여자아이가 꽃병을 떨어뜨리자 그는 순간적으로 하루이를 밀쳐냅니다.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다행히 그녀는 다치지 않았지만 카루는 얼굴에 상처를 입습니다. 히카루는 동생을 걱정하고 그들의 감동적인 순간을 보며 미스즈는 감탄하며 그들에게 승리를 선사합니다. 타마키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될 일이 아니었죠. 다음날 아침 카루는 침대가 아닌 바닥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형은 그를 넘어뜨린 것에 대해 사과해야 했습니다. 미스즈 덕분에 타마키가 아침을 준비했어요. 마침 하루이의 시선을 끌었을 때 배달부가 도착했고 타마키와 쌍둥이들은 새로운 경쟁자 때문에 걱정하게 되었어요. 아라이와 하루이는 고등학교 때 헤어질 때까지 함께 공부했어요. 할 이야기가 많았죠. 그래서 하루이는 그와 이야기할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그에게 친구들을 소개하고 타마키를 아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그 이유는 타마키가 학교 밖에서 그들의 관계를 언급하지 말라고 지시했기 때문이에요.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동안 쌍둥이는 아라이를 욕하고 타마키는 한탄했어요. 가끔 쌍둥이들은 하루이의 작품에 대해 큰 소리로 비판하며 서로에게 무관심하게 만들려고 했다. 아무것도 안 통하자 그들은 하루이에게 아라이가 그녀에게 마음이 있고 그녀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쓰고 있다고 알려준다. 아라이는 그녀에게 마음이 있었던 적이 있다고 인정하지만 거절당했으니 다시 청혼할 생각은 없다고 한다. 하루이는 이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는 학교 마지막 날을 떠올린다. 그녀가 아란 아카데미에 대해 말해줬던 날, 그는 그녀에게 같이 가자고 했지만 그녀는 그것을 교장 선생님 방에 가자는 초대로 착각했다. 그녀는 기꺼이 받아들이겠지만 그가 자신이 선택한 고등학교에 가지 못하도록 말리는 걸 듣고 싶지는 않았다. 자신의 선택한 고등학교 진학을 만류하려는 그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다. 현재 하루이는 그가 자신을 좋아한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사실에 어리둥절해하며 사과한다. 히카루는 아라이를 모욕하려 하지만 곧바로 그를 때리는 위압적인 하루이를 만난다. 그를 때린다. 자신의 방으로 올라가면서 카오루는 자신이 유치하게 굴었다고 인정하고 하루이의 친구에게 사과하라고 지시한다. 밖에서 아라이가 떠나려고 할 때 카오루가 히카루인 척 사과하러 나온다. 히카루인 척 한다. 아라이를 속여 히카루인 척 했을지는 몰라도 하루이는 그가 카루라는 걸 알아챘어요. 카루가 분명했죠. 하지만 갑자기 그는 하루이에게 내일 히카루와 데이트를 하자고 부탁해요. 다음 날 두 사람은 데이트를 나가고 다른 사람들은 히카루를 감시하기 위해 그들을 따라가요. 히카루를 감시하려고요. 카루는 형이 사람으로서 성장하려면 이런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형의 세상이 너무 좁거든요. 지금 형의 세상은 너무 좁아요.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학교 밖의 교류에 대해 잘 몰라서 학교 밖 세상을 보면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저기 둘러본 후 두 사람은 그냥 앉아서 자신들의 생각을 정리해요. 다음 행동이지만
히카루는 데이트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그녀가 하는 말을 들어보려고 하고 무리해서 개입해야 해요. 그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게 하려고요. 그러자 하루이는 이날 레오가 조금이라도 언급되자 걱정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히카루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해요. 두 사람은 아라이를 만나고 그가 하루이를 돕고 있을 때 히카루는 다시 하루이가 그의 차로 목적지에 가는 것을 제안을 받아들이자 다시 그를 무시하기 시작해요. 그는 재빨리 도망치고 아라이는 미스즈에게 그 모든 드라마에 대해 연락해요. 그들이 히카루에게 알리고 그의 순진한 행동을 질책한 후 그는 밖으로 나가요. 하루이를 찾으려 폭풍우 속을 헤쳐나갑니다. 결국 그는 오래된 교회를 우연히 발견하고 그곳에서 책상 아래 숨어있는 하루이를 찾습니다. 책상 아래에서 그는 재빨리 자신이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왔다고 안심시키고 자신의 경솔한 행동에 대해 사과합니다. 다음 날 아라이는 다시 한번 게스트하우스를 방문하여 그들에게 수박을 가져옵니다. 히카루는 사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라이는 그의 후회하는 표정을 볼 수 있습니다. 효야는 아버지가 가족 배경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상한 꿈을 꿉니다. 배경에 대해 눈을 뜨니 어느새 쇼핑몰에 와 있었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궁금해합니다. 잠시 생각해보니 평민들의 삶을 연구하자는 타마키의 아이디어였고 그 연구를 위해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본인은 반대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침대에서 끌어내버렸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 빨리 가고 싶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미 그의 휴대폰과 지갑을 가져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행히 하루이가 그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그는 그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아침을 먹지 못했기에 타마키를 만나기 전에 허기를 채우고 싶어 했고 그 때문에 하루이는 그를 도와준 것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간식을 먹으면서 하루이는 쿄야를 계속 관찰하며 타마키와 서로 정말 잘 지내요. 쿄야는 동아리 회원들 각자가 자신들이 하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그녀에게 알린다. 서로에게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루이는 그의 가족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하고 쿄야는 자신이 셋째라고 밝힙니다. 오토리 3형제 중 막내입니다. 막내라서 그에게는 너무 많은 기대가 있고 아버지의 관심을 끌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관심을 얻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노파에게 가짜 도자기를 팔려는 노점상을 발견하고 쿄야는 재빨리 노점상의 광고에 있는 불일치를 지적합니다. 노점상은 체포되고 그는 하루이에게 그 노파가 물결표에 속해 있다고 알립니다. 영향력 있는 가문이죠. 자기중심적인 그는 그저 그녀의 호감을 사려는 겁니다. 할머니는 그의 도움에 감사하며 오토리 가업을 이어받는 그의 여정에 행운을 빌어줍니다. 가업의 정점에 서는 것에 다른 사람들이 랭게의 작은 공연을 즐기는 동안 갑자기 쿄야가 사라진 것을 알아채고 쇼핑몰 스피커로 그를 부른 후 쿄야는 아이 취급당하는 것에 격분합니다. 만남에서 두 사람은 타마키의 새로운 친구, 그의 애완견 앙투아네트에 대해 알게 되고 쿄야는 하루이의 이전 발언을 떠올립니다. 그녀는 두 사람이 매우 닮았다고 생각하지만 쿄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며 그가 순수한 호의로 할머니를 도왔다고 믿습니다. 아무런 다른 의도 없이 말이죠. 호스트부에 손님이 찾아왔고 하루이가 문을 열자 낯선 인물이 나타나 헌니에 대해 묻습니다. 헌니가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그는 헌니를 공격하고 싸움이 시작됩니다. 두 사람이 싸우는 동안 우리의 해설자 랭게가 어떤 액션도 놓치지 않기 위해 도착합니다. 손님인 치카는 그가 헌니를 기절시켰다고 생각하지만 그 소년이 모르는 사이에 헌니가 수리검을 사용하여 승리하자 놀랍니다. 하루이는 상황을 전혀 모르고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룹은 치카가 헌니의 남동생이며 그 가족의 관습으로 서로 만나면 싸우는 거라고 설명한다. 그들의 가족은 엄격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즐거움도 단 것을 먹는 것 포함해서 허락하지 않는다. 이 말을 들은 하루이는 옆 테이블에서 케이크를 먹고 있는 허니를 즉시 가리킨다. 노자키 허니 가문이 전통을 지키지 않으므로 치카는 허니를 가문이 다음 당주로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치카가 간 후 동아리에서 하루이에게 그 가족의 역사에 대해 알려준다. 알고 보니 허니는 무술 신동이었지만 키가 크지도 않고 위협적으로 보이지도 않아서 사람들이 무시했어요. 평균 이상의 능력으로는 눈에 띄지 못했기에 아버지는 그에게
혹독한 훈련을 시키고 봉제 인형 가지고 노는 것을 금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후 그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는 시합을 신청했고 그가 그 싸움에서 두각을 나타냈다는 건 말할 필요도 없죠. 현재 하루이는 이것이 그가 호스트부에 들어온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 타마키는 허니가 늘 봉제 인형에 약점이 있었다고 밝힙니다. 체육부장이 된 후 타마키는 오사 인형으로 그를 찾아내어 호스트부에 들어오도록 설득했습니다. 허니와 그의 형제가 사이가 좋지 않아서 타마키는 그들이 상황을 해결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상황을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치카의 훈련을 보기 위해 가서 그의 형과 비교했을 때 그가 얼마나 엄격한지 깨닫습니다. 형과 비교해서요. 그들이 보이자 그는 밖으로 나와 허니는 단지 외계인일 뿐이라고 밝힙니다. 외계인이라고요. 가혹한 평가지만 그는 그가 강해서가 아니라 그의 형이 얼마나 많은 케이크를 먹는지에 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 번에 테이블 하나를 다 먹을 수 있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는 그의 형에게 결투를 신청하고 만약 그가 이긴다면 허니는 밤에 케이크 먹는 걸 포기하고 두 사람은 싸움을 시작합니다. 모리는 치카가 항상 허니가 이전 싸움에서 사용했던 전략과 같은 전략을 사용한다는 것을 밝힙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형제에 대한 사랑이 케이크에 대한 사랑보다 더 강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허니는 야식을 즐기기 위해 형을 무자비하게 쓰러뜨립니다. 그의 놀라움과는 달리 허니는 야식을 즐기기 위해 형을 무자비하게 날려버립니다. 밤참을 즐기기 위해서 말이죠. 나중에 허니는 자신이 너무 집착하는 타마키의 진정한 힘에 대한 말을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것에 너무 집착하고 있죠. 타마키는 하루이를 놀라게 해주고 싶어서 그룹은 그녀의 집을 방문합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현관문을 여는 하루이의 아버지를 발견하고 그로 인해 그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해서 오해가 생겼다. 하지만 그가 그들에게 따졌을 때 그들은 한 무리의 어린 소녀들이 하루이를 데려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의 계획이 실패해서 실망했지만 떠나려던 바로 그때 랑카는 그 소녀들이 로벨리아 학원 소속이라고 말해 그들을 매우 놀라게 했다. 한편 베니오와 친구들은 학원에 도착했고 학교 전체가 그들의 여걸들을 환영했다. 그녀는 하루이를 만나러 동아리로 가기 전에 자신의 능숙한 작업을 선보였다. 하루이를 만나러 축제가 다가오면서 그들은 그녀가 우아한 숙녀로 코스프레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루이는 그들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녀가 관심을 주지 않자 베니오는 감정적으로 그녀를 협박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녀의 죽어가는 어머니의 소원이 연극에 출연하는 것이었다고 밝히면서요. 그리고 이제 하루이는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호스트부는 로벨리아 학원에 잠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랑카는 하루이의 어머니도 로벨리아를 다녔다고 밝힙니다. 하루이가 어머니의 뒤를 이어 그녀를 구하러 가고 싶어 하는지 여부는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녀를 구하러 떠나든 말든 학원에서 하루이는 베니오와 함께 공연 연습을 하고 있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창문으로 엿보았다. 처음에는 그녀가 배우로 잘 해낼 거라고 생각했지만 연기가 어색했다. 마이크를 들고 노래하려는 순간 아버지는 그녀가 움츠라서 바로 실패할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노래를 놀랍도록 잘했다. 그녀의 노래는 그들에게 자장가처럼 들렸지만 알고 보니 그녀는 립싱크를 하고 있었고 미리 녹음된 오디오를 사용하고 있었다. 결국 소년들은 학원 경비들에게 발각되었는데 경비는 학생들이었다. 하지만 랑카의 뛰어난 소통 덕분에 그들은 어떤 문제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런 공연이 시작되기 전 그들은 모두 몰래 극장 안으로 들어가서 하루이 구출 작전을 점검하는 동안 교야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극이 시작되자마자 베니오는 하루이의 첫 키스를 훔쳐 타마키에게 복수할 최종 계획을 드러냅니다. 그녀의 복수는 타마키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곧 입술을 맞댈 뻔했습니다. 하지만 하루이가 강제로 키스를 하게 되면서 베니오의 계획은 틀어졌습니다. 교야가 아란 아카데미 파티에서 하루이가 다른 여자아이와 키스하는 사진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상심한 베니오는 산산조각난 꿈에 대한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모두가 무대로 달려가 하루이를 구하려 하지만 바나나 껍질에 몇 번 미끄러집니다. 그래도 결국 해냅니다. 이를 해냈습니다. 베니오는 모든 희망을 잃었고 이제 하루이의 두 번째, 세 번째 키스라도 만족할 지경이었습니다. 쌍둥이였을 때 그들은 누가 누구인지 맞히는 놀이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누가 누군지 맞춰보라고 하는 놀이 말입니다. 어느 날 한 소녀가 카루에게 러브레터를 건넸지만 그는 자신들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놀리고 편지를 찢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그들이 아끼던 사람이었죠. 그 집 저택의 하녀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도둑이었고 그들은 그녀와 게임을 하려 했습니다. 돼지 저금통 비밀번호를 걸고 말이죠. 그녀가 이기면 값비싼 가족 보석이 들어있는 금고를 열어주기로 했습니다. 자정에 그녀는 약속을 어기고 금고를 부수었고 아무도 그들을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알아보지 못하면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들만의 작은 세계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타마키가 나타나 그들에게 동아리에 가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에게 누가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한 달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의 요청을 받아들이기 위해서요. 타마키는 게임에서 이길 것이라고 약속하고 그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몇 주 동안 그는 계속해서 그들을 괴롭혔지만 항상 쌍둥이를 틀리게 맞췄습니다. 쌍둥이를요. 결국 그는 게임에서 지는 것에 지쳐서 효야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비록 그도 전혀 모르지만요. 두 쌍둥이는 결국 타마키에게 지쳤습니다. 다음에 타마키가 그들에게 맞설 때 두 사람은 그의 가족 역사를 꺼내들고 그가 서자임을 딱 잘라 말했습니다. 말문이 막혔다고 해서 포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두 사람은 계속해서 여자아이들을 놀리다가 어느 날 타마키가 우연히 쌍둥이를 정확히 맞춥니다. 따지게 되자 두 사람은 이번 판은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자 타마키는 그들에게 자신의 새 동아리에 들어오라고 제안하고 잠시 고민한 후 두 사람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정체성에는 장벽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을 구분하거나 가까워질 수 없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타마키는 그들에게 더욱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고 격려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이죠. 언젠가는 아무리 어렵게 해도 그걸 알아낼 사람이 나타날 테니까요. 타마키는 그들의 세계가 너무 좁다고 생각하고 친절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으로서 그들의 시야를 넓혀주고 싶어 합니다. 한편 그때쯤 다른 모든 사람들도 학원에 들어왔고 그것은 단지 그들의 흥미진진한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쌍둥이와 하루이는 올해 할로윈 축제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축하 행사 말이죠. 이맘때쯤이면 마지막 날까지 휴가를 낼 수 있습니다. 10월. 하지만 학생회장은 친목을 다지기 위한 파티를 열기를 원합니다. 쌍둥이들에게는 1년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인데 아무런 결과 없이 갖가지 장난을 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이는 그런 활동에 참여해 본 적이 없고 렌케는 그것에 대한 강연을 하러 왔습니다. 이미 화려한 코스튬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묻자 그 아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한 챕터 분량의 설명을 늘어놓습니다. 자신처럼 오타쿠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금세 지루해합니다. 그 후 그녀는 학교에서 용기시험 대회를 제안합니다. 게다가 그녀는 학생들이 밤에 학교를 돌아다닐 수 있도록 허락을 받는 책임까지 맡습니다. 밤에 학교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도록 허락을 받는 일까지요. 반장을 제외한 모두가 토너먼트에 열광하는데 반장은 어둠이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는 어둠이 무서운 것 같아요. 그는 모두가 투표해서 누군가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루이조차 그에게 아무런 확신을 주지 않자 그는 엄청나게 실망합니다. 자신감을 주지 않아요. 그가 유일하게 반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어쩔 수 없이 계획에 따라야 합니다. 쌍둥이들은 타마키에게 토너먼트에 대해 알려주지만 그는 선배이기 때문에 함께할 수 없습니다. 선배니까요. 하루이를 그들의 그룹에 넣을 계획이라고 밝히자 타마키의 세상은 산산조각이 났다. 쌍둥이들이 모든 주목을 받고 자신은 소외될 것이기 때문이다. 레코자와조차도 밤에 제약을 받지 않을 것이기에 다가오는 축제에 들떠있다. 밤에 제약을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교실 밖에서 학생회장은 하루이에게 토너먼트에 대해 알리고 그녀의 결정을 제고해달라고 부탁한다. 소가 학생회장은 하루이를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 유령과 어둠에 대한 자신의 두려움을 설명하고 토너먼트에 반대표를 던지라고 넌지시 비췄다. 하지만 그녀는 눈치채지 못했다. 안타깝게도 그들의 대화는 쌍둥이들에게 들키고 쌍둥이들은 그를 강제로 자신들의 무리에 끌어들입니다. 토너먼트 중에 쌍둥이들은 소가를 놀라게 하려 하지만 하루이는 그가 괜찮을 거라고 안심시켜줍니다. 괜찮을 거라고. 그녀는 하루이 말에 따르면 어둠 속의 유령들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그녀 말에 따르면 하지만 소가는 책을 읽어본 후 그것이 그저 쓸모없는 아이들을 위한 책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갑자기 흰 로브를 입은 마녀가 네 사람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두 개의 다른 무리와 마주친 후 히카루와 하루이는 함정에 걸리고 소가는 유령으로 코스프레를 한 호스트부 부원들을 만납니다. 그는 결국 하루이와 재회하고 둘은 다른 사람들을 기다린다. 소가는 자신의 짝사랑 상대인 쿠라카노 모모카가 하루이를 좋아하는 것 같아 걱정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말을 듣고 안심한다. 반면에 하루이는 그녀가 가진 가위로 그 그물을 잘라낸다. 들고 가는 것 때문에 히카루는 바로 형 쪽으로 달려가며 걱정하고 있다. 그는 하루이에게 자신이 무심했던 것을 사과하지만 하루이는 그의 고통을 이해한다. 학교 밖에 도착하자 다른 학생들은 아무도 좀비 역할을 맡지 않았다고 알려준다. 이 때문에 그들은 실제 좀비의 존재에 의문을 품게 된다. 그들이 끔찍한 생물들에게 쫓기고 있었어요. 다음 날 네코자와는 사진을 모두에게 보여주었고 1A 반은 겁쟁이들의 대장이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야쿠자 두목의 후계자가 모리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로 향합니다. 클럽에서는 막말기 사무라이로 코스프레를 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전사들을 기리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루이는 유명한 오키타 소지로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모리에게도 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갑자기 그는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려 문으로 뛰쳐나갑니다. 실력을 모두 놀랐습니다. 그는 보통 자랑하는 타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설명합니다. 밖에 무단 침입자가 있어요. 리슈가 모리에게 제자로 삼아달라고 애원하는데요. 모리 씨도 험악하게 생겨서 리슈는 어떻게 그렇게 모두와 잘 지내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러고는 자기 과거와 남들을 위협하도록 자랐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지만 그런 생활 방식이 자신에게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친구를 사귀고 싶어 합니다. 이 말을 들은 그들은 모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모리는 즉시 타마키에게 도와달라고 신호를 보내고 개입해야만 합니다. 우선 타마키는 리슈에게 어떤 패션 감각도 귀여운 구석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귀여운 거 하나 없다고요. 모리의 험악한 표정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꿀이 묻어 있어서 모든 부정적인 기운을 상쇄합니다. 나쁜 기운은 다 없애버렸어요. 그들에게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리슈가 집에 도착하자 모두들 사장이 곰 인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말이죠. 그럴 리가 없었는데 말이죠. 곰 인형을 가지고 있다니. 리슈는 자신의 이미지가 훼손된 것에 실망합니다. 한편 어떤 남자들이 그에게 곤란을 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날 그는 모리와 허니를 만납니다. 그가 그들을 맞이하자마자 위에서 공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모리의 놀라운 실력 덕분에 그는 효율적으로 그들을 처리합니다. 리슈에게 자신과 관련된 일이 아니라고 확신시키기 위해 그들은 거짓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모리를 향한 공격이었다고 말입니다. 클럽에서 타마키는 어제의 복장에 대해 그에게 사과하고 오늘은 다른 것을 할 것이라고 확신시켜 줍니다. 새로운 디자인을 준비하는 동안 리슈는 하루이에게 자신이 여전히 깡통 차기 같은 어린애 같은 놀이를 좋아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루이가 가끔 즐기는 것들입니다. 그 때문에 리슈는 자신이 그녀에게 끌리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매력에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끌리는 그녀에게 자신의 매력에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하루이가 여자아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에게 메이드복을 입히려는 순간 그의 부하인 센도우 테츠야가 들어오고 그는 주인이 그런 상태인 것을 보고 즉시 도망친다. 리슈가 재빨리 그를 뒤쫓지만 대신 다친 참새를 돌본다. 하루이가 그를 따라가고 밖에서 리슈는 다시 한번 그가 남자에게 끌리는지 질문한다. 그때 모리가 그를 해치려던 두 학생을 끌고 온다. 센도우 재벌의 후계자가 테치야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는 놀란다. 조직에 리슈는 모리가 왜 자신을 도왔는지 알고 싶어하고 그러고는 모든 사람이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를 스스로 받아들이게 만들었다. 테치야가 나타나 혼자였던 그에게 리츠의 친절에 감동했던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앞으로 그를 따르겠다고 맹세한다. 리츠는 하루이에게 도움을 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하려고 그녀를 찾아간다. 방에 들어서자 그녀가 여자아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쌓이고 쌓였던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터져나오고 쌍둥이들이 나타나 그를 위협한다. 그들이 리츠를 신문하는 동안 타마키의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떠오르고 이 세계의 태양이 폭발 직전이다. 리츠는 오늘이 자신의 마지막 날이라는 말을 듣지만 교야가 그들을 제지한다. 그들이 범죄로 신고당하면 아무 소용이 없을 거예요. 대신 그는 리슈에게 그가 하루이의 비밀을 밝히면 오토리 가문이 개입할 것이라고 위협합니다. 하루이의 비밀. 하루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서 그들에게 리슈의 잘못이 아니라고 설득합니다. 잘못이 아니라고. 나중에 그의 집에서 신디케이트 구성원들은 그들의 두목이 방에서 나오지 않아서 걱정합니다. 방에서 나오지 않아요. 테치야는 그들에게 리슈가 남자와 사랑에 빠져서 자신의 명상에 바쁘다고 알립니다. 남자와 사랑에 빠졌다고. 리슈는 하루이의 비밀을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고 스스로에게 약속합니다. 그 비밀은 무덤까지 가져갈 거야. 다음 날
호스트 클럽에서 그는 하루이를 요청하고 타마키와 다른 이들은 질투심 어린 눈으로 그들을 바라본다. 다른 사람들은 질투심에 차서 그들을 쳐다본다. 리슈는 아무도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 놀라며 그것이 하루이 덕분인지 궁금해한다. 하루이 때문일까? 하루이가 도착하자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혼자 두고 싶어 하지 않고 로봇 타마키도 마찬가지다. 그들을 떼어놓으려 하지만 실패한다. 쌍둥이는 하루이가 야쿠자와 결혼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면 어서 뭔가를 하라고 재촉한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불꽃이 튀긴다. 타마키는 리슈에게 그의 딸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일단 그녀 아버지를 거쳐야 해. 리슈는 타마키가 자신을 그녀의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것에 놀라며 두 사람이 아무런 관련이 없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이 말을 들은 타마키는 자신이 하루이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딜레마에 빠진다. 하루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리슈를 막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확신시켜준다. 타마키는 그녀에 대한 자신의 진짜 감정을 드러내지만 그것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착각하는데 사실은 그녀에게 푹 빠져 있다. 그들은 명백한 사실을 지적하고 싶어 하지 않고 그가 스스로 모든 것을 깨닫기를 바란다. 스스로 깨닫기를 바란다. 반면 리슈는 사랑에 점점 더 빠져들고 있으며 고백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부끄러워서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가 입을 열기도 전에 하루이는 그를 좋은 친구로 생각한다고 확신시켜 줍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확실히 친구로 남게 된 것에 대해 모두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가 거절당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리슈는 적어도 평생 친구로 남고 싶다고 말하고 하루이는 그것에 동의합니다. 그녀가 동의합니다. 모든 소녀들이 이 이야기에 감동했고 이제 리츠의 친구가 되고 싶어 해요. 물론이죠. 이제 친구가 생겼으니 마음껏 놀 수 있어요. 한편 모리와 하네는 그들이 진정한 사랑을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루이는 타마키가 코타츠에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이유가 궁금해한다. 그렇게 큰 문제로 만들고 있어. 그녀는 쿄야에게 타마키가 원래부터 이랬냐고 묻고 쿄야는 타마키는 원래부터 이렇게 이상했다고 말해줘요. 항상 이렇게 이상했대요. 그 말을 듣고 그녀는 그들의 우정이 시작된 이야기를 묻지 않을 수 없어요. 쿄야가 고등학교에 갓 입학했을 무렵 그는 항상 만나면 인사를 건네는 사람이 있었어요. 단지 그의 가족 배경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의 누나인 후유미는 그 학생들 중 일부는 진심으로 그의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고 그에게 확신을 주었지만 그는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오토리 가문이 막내로서 기대가 너무 컸고 그는 아버지를 강명시키기 위해 평범함을 넘어서야 했어요. 그의 아버지는 부유한 집안 출신의 학생이 그 학원에 다닌다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고 그와 좋은 친구가 될 것을 그에게 부탁했어요. 그 학생은 타마키였어요. 그리고 쿄야는 처음에는 그를 상당히 조심스럽게 대해왔지만 타마키가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평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의 코타츠에 대한 이상한 집착이 그들의 우정의 시작이었고 쿄야는 타마키 방에 코타츠를 마련해주겠다고 약속했죠. 타마키는 일본 전역에 여러 곳을 여행할 계획이었고 쿄야는 어쩔 수 없이 그를 따라가야 했습니다. 여행 가이드로서 쿄야는 타마키가 역사 유적에 대해 너무 무지하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역사 유적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놀랐습니다. 학교에서 그는 타마키에게 두 사람이 또 다른 여정을 시작할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함께 말이죠. 하지만 타마키는 공부를 걱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쿄야는 타마키 때문에 밤샘 공부를 하고 무시당하자 격분했습니다. 아침에 쿄야가 짜증을 내는 것을 본 그의 여동생은 걱정했지만 그가 이렇게 활기찬 모습을 보는 것은 처음이라 기뻤다. 어느 날 쿄야가 학교에서 돌아오자 그의 여동생은 타마키가 이미 와 있다고 알려주었다. 쿄야는 그의 피아노 실력에 놀랐고 타마키는 그의 가족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게 했다. 그의 가족들과 함께. 나중에 타마키는 쿄야의 야망에 대해 알고 싶어 했지만 쿄야가 형들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자 놀랐다. 타마키가 독자 상속인이기 때문에 쿄야는 그가 더 쉽게 가업을 이을 거야. 하지만 쿄야는 아버지의 인정을 받으려면 형들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 아버지에게 두 사람은 조금 다투지만 타마키는 그에게 위대함을 향해 나아가라고 격려해. 타마키 자신은 가업을 잇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지만 쿄야가 코타츠를 샀는지 알고 싶어해. 이 말을 들은 쿄야는 웃음을 터뜨렸어. 더운 여름에 코타츠를 쓰는 사람은 없으니까. 더운 여름에 넉 달 후 타마키의 머릿속에 놀라운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그것은 호스트부의 개업으로 이어졌어. 모두들 오론 축제 준비로 분주합니다. 하루이는 전혀 모르지만
상류층 사업가들에게 자신의 리더십을 보여줄 기회라고 설명합니다. 그들에게 상류층 사업가들에게 자신의 리더십 자질을 보여줄 기회라고 말입니다. 축제가 시작되자 하루이는 학생들의 부모님들과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학생들의 부모님들과 함께 일하라고 합니다. 모두들 손님들 접대하느라 바쁩니다. 낯선 소녀가 하루이의 관심을 끌자 타마키의 아버지도 와 계시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사장님이라고 부르라고 아들에게 지시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하루이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루이를 매우 마음에 들어하시며 자신을 삼촌이라고 부르길 원합니다. 몇 번 이야기해보니 하루이는 이미 알 수 있었어. 능글맞은 건 유전인가 봐. 확실히 그 집안 유전자야. 갑자기 쿄야는 아버지에게 뺨을 맞았어. 아들이 생산적인 일 대신 손님을 접대하고 있다는 게 실망스러웠거든. 생산적인 일을 할 게 아니라 손님을 접대하고 있으니 말이야. 타마키는 쿄야가 그저 클럽에 들어오라고 강요했을 뿐인데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에 충격을 받았어. 자기가 클럽에 들어오라고 강요했을 뿐인데 말이야. 쿄야를 위로하려 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어. 잠시 후 타마키의 할머니 시즈에가 도착했지만 그녀는 손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 그리고 수수께끼의 디바 이클레어를 돌보라고 타마키에게 지시했지. 타마키는 그녀를 데리고 나가 풍경을 즐기게 해주려고 했지만 그녀가 가장 원하는 것은 그의 피아노 연주를 보는 거예요. 할머니가 부탁을 하셨으니 거절할 수 없어서 그녀를 클럽룸으로 데려갑니다. 그가 피아노를 치기 시작하자마자 하루이가 밖에서 엿듣고 있었지만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갑니다. 전에 하루이에게 하루에 3번 옷을 갈아입으라고 했었고 그녀는 그걸 정확히 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클레어는 하루이가 그저 질투하는 거라고 말하고 타마키는 드디어 격차가 끝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녀 곁으로 가기도 전에 하루이는 슬픔을 머금고 떠납니다. 그녀의 얼굴 위로 타마키는 소파로 끌려갑니다. 이클레어는 그에게 자신이 그의 모든 소망을 이뤄줄 수 있다고 약속합니다. 방 밖에서 하루이는 그 여자에 대해 묻고 쿄야는 그녀가 프랑스의 부유한 집안 출신이라고 알려주지만 그녀와 타마키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알지 못합니다. 하루이는 타마키의 할머니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하고 그들은 그녀가 항상 타마키를 미워했는데 그 이유는 그가 아버지와의 혼외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태어난 후 어머니와 함께 프랑스에서 살았지만 수호 가문의 후계자가 없었기 때문에 타마키는 일본으로 오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시즈에가 그에게 어머니를 다시는 만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고 이제 그의 어머니는 실종되었습니다. 하루이는 그가 그런 슬픔을 혼자 품고 있었다는 사실에 슬퍼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타마키가 밖으로 나와 에클레어와의 약혼과 호스트부 해산을 발표합니다. 아란 축제 다음 날 에클레어는 쿄야의 엄적을 깎아내리고 그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녀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대해 묻습니다. 에클레어는 하루이를 요청하고 쿄야에게 계속 일하라고 합니다. 쌍둥이들은 타마키 걱정을 하지만 쿄야는 그들에게 일에 집중하고 일단 모든 걸 잊으라고 말한다. 자신들의 일에 집중하고 당분간 모든 것을 잊으라고 말한다. 하루이가 자유로워지자 쿄야는 에클레어가 르네상스 꽃병을 깬 빚을 갚아주었고 그녀는 호스트부 활동을 그만둘 수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매우 놀란다. 쿄야의 아버지가 지나가다가 호스트부에서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생산적인 일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하루이는 쿄야를 두둔하며 그의 아버지에게 그의 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말한다. 그의 아들이 얼마나 성실한지 말한다. 한편 타마키의 할머니는 그의 아버지에게 타마키가 돌아올 수 있다고 알린다. 약혼을 승낙했으니 어머니를 만나러 가야 해. 한편 타마키는 피아노를 치다 에클레어에게 접근을 받습니다. 쿄야의 전화가 오지만 받기 전에 에클레어가 전화기를 어항에 던져버립니다. 갑자기 쿄야의 아버지가 찾아옵니다. 자신의 의료기기 회사를 에클레어의 가족에게 팔 계획입니다. 그리고 호스트부에서는 타마키가 프랑스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쿄야 아버지가 고용한 경찰의 그룹이 저지당합니다. 포기하려던 찰나 쌍둥이들이 마차를 타고 나타나 혼란을 일으킵니다. 모리와 허니의 능력 덕분에 경찰에 맞설 기회가 생겼어. 들에게 하루히, 카오루, 히카루는 타마키를 쫓고 나머지는 경찰과 싸우기로 했어. 경험이 부족해서 카오루가 다치고 히카루가 그를 돌봐주고 있어. 하루이는 그 모습을 보며 랑카가 들려준 어머니 이야기를 떠올려. 그녀는 재빨리 코스프레 옷을 벗어던지고 타마키를 쫓아가. 친구를 포기할 수 없어. 이제 그를 도울 시간이야. 차에 가까이 다가가 손을 내밀지만
에클레어가 막아서 그녀의 약혼자 하루이는 실수로 마차에서 떨어져 바다에 빠집니다. 하루이를 구할 방법은 하나뿐이기에 에클레어는 타마키의 손을 놓고 그는 망설임 없이 다리에서 뛰어내려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소녀를 구합니다. 에클레어는 어머니가 타마키에 대해 말씀하셨던 것을 떠올리고 감사함으로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감사함에 타마키가 자신의 소중한 보석을 구해낸 후 그들은 축하 파티를 열고 춤을 춥니다. 기념으로 표야의 아버지는 타마키의 아버지에게 K.O.라는 이름의 누군가가 자신의 회사를 샀다고 알립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지만 잠시 생각해보니 자기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표야가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마침내 가업보다 더 소중한 것을 찾았다는 사실에 기뻐합니다. 가업보다 더 귀한 것을 찾았습니다. 아름다운 호스트부 이야기의 훈훈한 결말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시려면 구독해주세요. 다음 영상도 시청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